네, 진짜 주식 2부 APM 시청자 마스터의 판단을 위해 핵심 전략만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준혁, 임종혁 비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살면서 보셨나요? 이런 장? 우리 강준혁 비서? 예, 이 정도 보셨어요? 등락은 아니더라도 저희 9일 때도 저는 주식을 하고 있었고, 근데 9일 때보다 더 어제 심각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폭 자체나 퍼센티지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는 그런 시장은 몇 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난 뭐 아무렇지도 않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안다? 어제 모셨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어제가요 이런 말씀하실 수 있었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임종혁 비서도 오늘 함께 하실 텐데 네. 어떻게 이런 장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장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단 없겠지만. 한 번도 없고 네. 저는 이게 꿈인 것 같고 그래요? 누가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짓궂게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신없는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요. 어제와 오늘 정말 아찔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떨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두 분의 에피소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만 바라보는 APM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 비서실은 언제나 냉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빅퀘스천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퀘스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급락, 급등, 코스피, 역대급 롤러코스터. 딱 맞는 얘기입니다. 네. 급락에서 급등. 어제 전 코스피가 어제처럼 빠지는 거 처음 봤지만 또 오늘 그걸 또 보란 듯이 반등시켜주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진짜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원인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사후 약방문일 수밖에 없지만 어제의 급락, 오늘의 급등을 보았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됐고 이런 시장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후 약방문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전쟁 부분에서 아까 이제 이렇게 크게 급등락하는 시장은 뭐 저도 처음이겠죠. 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렸던 뭐 9.11이라든지 아니면 2003년도에 이라크 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 부분이 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때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직까지 시장이 반등은 하고 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리면서, 그래요. 요거는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큽니다. 전쟁이 나면은 예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처음 터졌을 때도 우리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생산 부분에서 가장 최대 산지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옥수수 생산량도 전 세계 3위였는데 네. 그러면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시장이 한번 크게 막 밀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만, 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심리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나? 라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다 보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무스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반등 부분은 지금 이란하고 미국의 어떤 전쟁이 1차적으로는 더 이상 뭔가 악재가 나올 부분은 없다라는 쪽으로 시장을 먼저 인식을 한 것 같고,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오늘 어제 그제 너무 이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지금 반등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아니면 일각에서는 또 조정이 이제 끝났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그래서 그런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준혁 비서는 어떤 의견에 한 표 던지실까요? 저는 일단은 그냥 박스 정도 패턴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끝난 건 아니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라크의 어떤 정권 교체라든지 하는 네. 부분을 위해서는 향후에는 뭐 지금 쿠르드족의 지상군 얘기가 일단 있습니다만은 지상군 파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번에 이제 미군 기지라든지 중동에 이제 파괴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영국도 좀 피해를 입었고 프랑스도 피해를 입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나올 수 있는 가미될 수 있는 이슈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리스크만큼은 리스크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서 네. 그냥 시중은 박스 정도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임종혁 대표도 처음에 첫 질문은 같은 질문을 드려봐야겠죠. 네. 이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뭐 앞서 사후 약방문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껏 보지 못했던 시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제의 급락 네. 그리고 오늘의 급등, 급반등. 임종혁 비서는 어떤 해설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차익 실현에 약간 재물이 된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그 예.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악재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이제 주가 변동성이 밑으로 확대가 돼갖고 당황스러웠고 오늘은 또 너무 또 과하게 반등에 성공해서 또 당황스러웠고 미국 이란 전쟁 격화에 대한 공포감은 모든 전 세계가 이제 공유하는 리스크인데 유독 한국 증시만 유달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참으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오늘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오늘 뭐 9%대 코스피 기준으로 9.6%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뭐 이 9%대 급등 그램 속에서 뭐 많이 오른 종목을 뭐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이제 시차를 두고 거래량도 좀 통제가 되고 이제 변동성이 축소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비중 확대의 기회를 포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수급적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코스닥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 코스피 거래소 얘기를 해보면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셨거든요. 네. 근데 또 오늘은 또 보란 듯이 또 네. 들어오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이 수급 이거 의미를 둬야 되는지 만약에 의미를 둔다면 또 어떤 해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 제가 볼 때 방향성을 좀 상실한 것 같습니다. 방향성 상실.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급 흐름이 이제 전개될 것 같고 뭐 내일 매수했다고 해서 뭐 계속 매수한다고 가정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오늘 팔았다고 해서 내일 또 매도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점을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50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1,450원 밑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거래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환차익을 노리고 좀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유가가 이제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좀 훼손이 될 때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는 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성을 이제 논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판단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좀 짧게나마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혁 대표는 추격 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자, 먼저 우리 강준혁 비서 현 시점 이렇게 시장이 사실은 오늘 뭐 반등을 해서 기분은 좋으나 왠지 모를 저쪽 뭐랄까요 여섯 번째 갈비뼈 밑에 쪽에 있는 어떤 불안함 같은 게 살짝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대하시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질까요? 지금은 어떻게 해도 행복해지긴 조금 어려울 그래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밀렸던 종목군들이 싹 다 반등을 해서 수익권으로 가야지 이제 행복해질 건데 일부 종목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최적의 전략은 제가 오늘 했던 부분인데 오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네. 뭐 시장은 반등을 하는데 반등하지 못한 종목은 열심히 현금화를 좀 시도를 했었고 그 오늘 반등하지 못했던 예, 종목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반등을 해줘야 네,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이죠. 네. 오늘 반도체 장비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면 그대로 종목군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을 했던 종목이고 시장이 처음에 갭으로 떠서 같이 갭으로 떴다가 시장이 반등함에도 밀리는 종목군들은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들 종목군들을 일단 좀 팔았는데 네. 팔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럼 뭘 사야 돼? 전부 다 27%하고 26%가 있는 이 시장에서 요때는 ETF를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팔았던 걸 만약에 아까 얘기를 할 때 시장의 종목군들을 만약에 코스피 시장의 종목을 한 10종목 정도를 사놨다. 네. 근데 시장이 만약에 여섯 번째 갈비뼈 아래가 조금 통증이 사실이 되어서 시장이 밀리는 모습 보이면 또 10종목을 또 팔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가 되었던 아니면 그냥 뭐 코스피 ETF가 되었던
아니면 코스닥 ETF가 되었던 ETF로 일정 부분을 접근을 하면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조금 누리면서 시장 안에서 시장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종목들은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가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져야 향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좀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손실나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근데 저는 손실보다 더 큰 문제가 관리가 안 된 종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손실이 좀 났을 때는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손실이 좀 커지기 시작을 하면 관리를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네.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밖에 안 되죠. 근데 관리를 못하는 시점 되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이번 시장이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막 이렇게 노리기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은 ETF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종목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좀 전략적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좀 넣어두시는 게 향후에 시장 대응하시는데 좀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임종혁 대표께도 전략 짧게 한번 여쭤볼 텐데 채팅창에 이런 글 있어요. 어제도 처음, 오늘도 처음 보는 장이네. 매일매일 처음 보는 장이야. 맞지요? 네. 그 누구도 이런 장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대응하기가 힘든 어려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장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의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임종혁 비서? 예, 미국 이란 전쟁이 뭐 장기화 될 수도 있고 조기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만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 이제 자폭 드론으로 뭔가 좀 주변 국가들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하고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그 네. 자폭 드론 의 분야에 있어서는 이란이 좀 나름대로 좀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러시아가 동사의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자폭 드론을 대량 양산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퍼붓고 있거든요. 거기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렇죠. 가격이 뭐 3천만 원대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재밌는 사실은 이 이란이 개발한 자폭 드론에 최적화된 요격 드론 기술을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요격, 그 자폭 드론을 요격시킬 수 있는 드론을 언젠가 이제 도입을 하면 대량으로 도입을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미국이 좀 좋은 어떤 국면으로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제일 나이스한 시나리오는 지금 우크라이나도 제 코가 석자고 러시아도 코가 석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뭐 이란을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요격 드론을 미국에 뭐 제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이스한 시나리오는 기술을 이전하는 거죠. 미국의 기술 이전해갖고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가 이 자폭 드론 최적화 요격 드론을 대량 양산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부각이 된다면은 전쟁은 좀 아주 조기에 이제 종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런 어떤 이런 일련의 스토리 속에서 방산주들의 역할론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자폭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드론이 지금 본격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사실상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비롯한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의 쇼티지 얘기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LRG 넥스원의 청궁2의 역할이 이제 대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LRG 넥스원의 청궁2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어떤 중동 주요국들이 꽤 많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청궁2 공급망에 침투가 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LRG 넥스원 이런 류의 기업들을 공략하면은 좀 시장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캐스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캐스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캐스천입니다. 증시에 남은 전쟁 궤적, 방산 정유, 해운 강세 지속이라는 캐스천입니다. 자, 일단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방송 중에 이런 말 했어요. 이 증시만 봤을 때는 이 전쟁은 이란하고 한국하고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어제 좀 충격이었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반등을 하면서 일각에서 또 나오고 있는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는 우리 증시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 어제 그제의 어떤 낙폭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반대에서는 아니다. 이건 진행형으로 봐야 되는 거다. 오늘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이다.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길게 갈 것이다, 짧게 갈 것이다. 이거는 뭐 차후에 두더라도 일단 우리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좀 애매하죠. 애매한가요,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중동이 전쟁이 나는 건 별로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석유 수입, 그렇죠. 에너지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는 거의 90%가 들어옵니다. 이 90%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란이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혁명 군사 그쪽이 일단은 좀 뭐 다 점령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90% 되는 에너지가 아예 없어지는 거가 되고 그러면 향후에는 에너지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마 요 시나리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측에서 이게 점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장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다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우리나라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본도 엮여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금방 이제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호르무즈 해협만 제대로 뭐 뚫리면 중동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쪽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뭐 통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호르무즈 해협 부분이 이 봉쇄 부분이 그다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이 좀 빠른 시일 안에 끝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의 개입일까요? 전쟁은 길게 가더라도 호르무즈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우리 테헤란이 굉장히 북쪽에 있잖아요. 네네. 호르무즈 해협은 아래쪽에 있고 이쪽은 빨리 좀 풀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풀리면은 우리는 전쟁 리스크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임종혁 비서도 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일단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주가에? 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가정하고 어저께 급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요,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거는 이란입니다. 네. 이란은 이제 그 원유하고 가스 등을 이제 수출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국가고 주요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이제 봉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란도 이제 수출을 못 하게 되죠. 그러면 이란이 수출을 못 하게 되면 중국이 좀 타격이 크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 본인 국가의 경제가 파탄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쟁은 쩐의 전쟁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적으로 봉쇄해버리면 이란은 이제 국가 부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지금 전쟁 환경 속에서 이란의 통화 가치가 지금 완전히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입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봉쇄가 될 경우에는 곡물 가격도 폭등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이제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그래요. 보고 있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이란이 지금 기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기뢰를 무차별적으로 만약에 뿌린다.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글로벌 뭐 인플레이션 촉발되고 경기 침체 리스크 대두가 되고 이란은 아예 그냥 뭐 경제가 초토화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스타일로 이렇게 이란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칠지 안 펼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자승자박 그리고 뭐 작춘수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선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압이 되지 않을까. 제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전쟁 리스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증시는 항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냥 항체가 아니라 슈퍼 항체가 형성되는 초입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과 관련된 노이즈가 이제 뉴스로 이제 공개가 돼도 지수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그래요. 그런 국면에 이제 진입하는 시점이 3월 중하순이 될 것으로 저는 3월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순쯤 되면 그때까지 이 전쟁, 지정학 리스크가 이어진다면 무뎌질 것이다. 네. 시장 이런 평가시죠.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네, 예.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 중동의 긴장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수혜를 보는 수혜 섹터는 뭐 남의 전쟁의 아픔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좀 주식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본다면 수혜 섹터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좀 들여다보면 일단 정유 해운 쪽은 주춤한 반면에 이 방산과 비료 관련주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유와 해운이 주춤했던 건 제가 봤을 땐 철저하게 정부의 입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입김이 바로 좀 정유주와 해운 쪽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와 자신감이 좀 주춤하게 한 것 같고 방산과 비료는 계속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특성으로 인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들을 봐도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오늘 보면 반도체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반도체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버리고
이 관련주들을 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현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이제 해운하고 정유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정유업체들은 보통 기름을 사오자마자 팔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제 기름 떼왔는데 오늘 팔아볼까 이러진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름은 싸게 사왔는데 이 기름을 비싸게 이제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익이 증가하겠다. 그래 정유주들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면은 야 그러면 기름이 계속 안 오는데 그 기름은 어떻게 뭐 이렇게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로 보기엔 좀 힘들다라고 하는 네. 부분이고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금 보면 수에즈 운해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중동 근처를 지나가던 선박들이 지금 보면 남아프리카에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간다 이건데 기름값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운임 높아져봤자 기름값하고 생각을 하면 쌤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해운주들도 사실은 멀리 돌아간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서 보통 1, 2주 정도 더 가야 되니까 그러면 운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기름값 올라서 남는 거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쪽도 리스크는 그다지 그쪽도 수혜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사능 수혜는 확실하죠. 방사능 어차피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 외에도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지금 예전 자체를 하다가 네. 이제는 경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그러면 서로 치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무기는 계속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사는 이게 이번 전쟁뿐만 아니고 주가가 밀리면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섹터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네. 테크윙 주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빠지질 않았어요. 제자리에 그냥 계속 있는다든지 아니면 오늘같이 리스크가 없어지는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슈팅을 해서 네, 네. 뭐 상한가에 진입하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조금 이따가 우리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는 게 일단은 지금은 저는 맞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합니다. 임종혁 대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정학적 수혜 섹터 대표적인 게 방산 네. 그리고 비료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쪽을 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 외에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런 강한 섹터들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방산주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전쟁과 관련된 이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기업 중에서는 방산주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고 방산주만 펀더멘털 개선 요인이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지금 소를 잡아야 되는 칼로 지금 닭을 잡고 있습니다. 이란의 자폭들을 유혹함에 있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몇 배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상당히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란의 탄도미 미사일과 자폭들을 유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쇼티지 이슈, 유도탄 쇼티지 이슈가 수면 위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이제 또 대량으로 이제 유도무기 체계를 구매하고자 하는 중동 주요 국가들의 어떤 입장들이 이제 등장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은 많은 국가들이 좀 많이 뭐 시사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방공망을 확보해야 되는구나. 뭐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를 과할 정도로 구축을 해야지 뭐 이런저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가 될 때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은 정치인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유도무기 체계를 그 어떨 때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슈퍼 울트라갑 유도무기 체계의 대명사는 LG 넥슨의 유도무기 체계고 청궁2죠. 그리고 청궁2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그렇죠. 체계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성장 엔진이 LSM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인데 이 LSM과 청궁2 공급망에 침투가 되어 있는 일부 스몰캡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환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상승 추세 눌림목적에서 공략을 하면은 시장을 좀 이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천궁2가 잡아내는 모습을 또 뉴스를 통해서 네. 실전에서 저희가 또, 활용했습니다. 예. 보면서 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경들이 상당히 높았죠. 예. 그렇죠. 그런 쪽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산 쪽만 보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퀘스천 만나봤고 계속해서 다음 퀘스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중동 분쟁에도 스페이스X IPO 추진하는 일론 머스크. 그래요.
스페이스X가 오는 6월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련주 굉장히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중동 리스크와 스페이스X가 과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되었던 스페이스X가 불어온 날개짓이 우주항공을 굉장히 뜨겁게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페이스X IPO 추진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혜는 톡톡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만약에 전쟁 때문에 스페이스X 이게 IPO가 6월 중순으로 네네. 지금 그 머스크 생일하고 맞춰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던데, 뭐 이때 만약에 전쟁 리스크 때문에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일단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서서 요거 관련된 시장의 종목군들을 보자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방산하고 같이 또 엮여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또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산업혁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원래 그 예전에 2차 산업혁명을 할 때는 강철 관련된 종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강철왕 카네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요? 강철왕 카네기, 카네기? 록펠러 뭐 이런 예전에 보면 이런 책 읽어봐라 이러면서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셨나? 저희 아버지는 그쵸. 그래, 예. 그 당시에 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됐던 게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강철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래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강철이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박에도 사용하고 철도도 닦고 뭐 이러면서 일반화되었다는 거고, 석유 같은 경우에도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석탄 사용을 할 때도 석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석유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주 쪽으로 날려보내는 대부분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비쌌죠. 네. 근데 스페이스X가 지금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주로 날려보내는 위성의 가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워낙 싸지니까 이제 우주에다가 태양광도 짓겠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이전에는 비싸서 못하던 걸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상용화되는 모든 그런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엄청 벌어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길면은 뭐 1, 2년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보다도 스페이스X 같이 이렇게 우주항공 쪽으로 보는 종목군들은 상장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페이스X가 이제 우주항공만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도 지금 안으로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얘기가 일단 있긴 했는데, 스페이스X 그 부분에 그 우리 우주 스타링크의 인터넷을 끊었더니 러시아가 좀 애매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어차피 위성으로 하는 인터넷이다 보니까 전쟁 관련된 부분으로 엮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 이전에 비싸서 못하던 부분이 상용화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쪽은 계속해서 성장주로 투자를 하시면은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리하도록 우주항공 섹터, 스페이스X에 관련된 IPO에 관련된 우주항공 섹터, 우리는 뭐 알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대장주라고 말을 하는 게 뭐 스페이스X나 이쪽에 좀 투자를 했다 해서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이런 쪽을 좀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담이 된 기업들, 우리가 실질적인 우주항공의 대장주는 어디로 봐야 되는지도 아직 저는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그냥 보는 것이 맞는지. 근데 그건 또 스페이스X와는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셔야 되는 건 스페이스X를 사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일단은 직접적으로. 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그쪽하고 조금 관련이 돼 있는 회사들이 이제 세트레가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러니까 우리 쪽은 사실은 우주항공이 좀 많이 약해요. 네. 지금 저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 걸 보니까 딴 데서는 본격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달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자. 그래요. 저번 행정부 때 그런 얘기가 일단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수혜주를 우리나라에서는 찾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테마성으로만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X 본주를 사실 수 있으면 본주를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들고, 일론 머스크 그 얘기가 일단 있었잖아요. 테슬라 주주들은 스페이스X 주식을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도 일단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 같이 관심을 가져두시고, 한국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는 일단 같은 테마로 그냥 출렁거릴 수 있다. 미래에셋
때까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좀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스페이스X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임종혁 비서께는 뭐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해주셨으니까 네. 코스닥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급락 이틀 동안 급락을 한 다음에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원래 시장이 많이 빠진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뭐 체질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에서 반도체 대형 주단에서 반도체 소부장 아니면은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좀 힘의 균형이 확 옮겨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많은 분들이 주셨거든요. 임종혁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이제 그 HBM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HBM의 어떤 세대가 진화되면 진화될수록 필요로 하는 칩들이 늘어나고 또 적층을 해야 될 칩의 규모가 커지잖아요.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검사입니다.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수율을 높여야지 HBM 제조사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 단위 검사가 과거에는 HBM 공정의 핵심 검사였는데 이제 개별 단위로도 검사가 이뤄지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보이는 기업이 큐브 프로버의 주인공 테크잉. 그래서 테크잉이 이런 이유로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웨이퍼 단위 검사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개별 단위 검사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HBM 제조사들의 수율을 높이기 위한 검사 장비 구매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진짜로 HBM 공정과 관련된 천문학적인 투자가 집행이 될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검사, 후공정 검사단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부 기업들 잘 네.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역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 그냥 요거 한번 짧게 가볼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그냥 단답으로 대답해 주시면 네. 됩니다. 우리 지수로 봤었을 때 임종혁 대표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피 ETF 대 네. 코스닥 ETF 어느 쪽 선택이 맞다고 보시나요? 코스피 대 코스닥이요? 네, ETF 코스닥이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더 유리할 것 예. 같다. 그럼 코스닥에서 코스닥 ETF 지수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코스닥 ETF 그러니까 지수 대 이거 비슷하긴 한데 바이오 ETF 예.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의 핵심은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HBM 관련된 투자가 집행이 될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 몇 개 없거든요. 그 수혜를 진짜로 보는 그 10개 안팎의 기업만 잘 챙겨보시면 시장이 이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강준혁 비서도 한번 여쭤볼까요? 코스피 ETF 대 코스닥 ETF 어느 쪽이 좀 더 탄력성이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와서 말씀을 해드린 것 같은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네. 그래요. 안경 한번 잡아주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룬 세 가지 빅캐스전 우리 시청자 마스터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다가올 내일장을 위해 또 내일 전략 리포트로 보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마스터의 내일 투자 전략을 위해 불필요한 이야기는 덜고 핵심 전략만 제시하겠습니다. 내일 전략 리포트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강준혁 비서의 브리핑, 내일 전략 브리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강준혁 비서 내일 브리핑은요. 개인의 심리에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의 심리에 움직이는 시장. 무슨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이 리스크의 요인은 5분 대기조라고 하셨고요. 기대 심리로서 기대 요인은 코스닥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코스닥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말을 짧게 해주신 이유를 알 것만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의 심리에 움직이는 시장.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얘기일까요? 사실 이제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네. 개인들의 애탁금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늘었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전히 개인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시장을 굉장히 등락 자체를 커지게 만드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장이 최근에 한 2, 3일 정도 거래일수로 한 2, 3일 정도 시장이 등락이 큰 이유도 사실 이제 개인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시장보다는 좀 높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심리, 개인들이라 그래서 나의 심리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군집의 심리를 따라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좀 나눠보면은 기회 요인으로 코스닥은 이해가 되는데 5분 대기조는 무슨 얘기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시장 리스크는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6번 정도의 전쟁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다 보면 네. 두 가지로 방향성이 정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하락 추세로 갔다가 시장이 도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V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건 무조건 V자로 간다. 아니면 무조건 하락 추세로 가다가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수익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V자로 그냥 올라가면 그냥 따라서 가면 되지만 문제는 시장이 중간에 한번 꺾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5분 대기 전은 그거잖아요. 문제 생기면 바로 추천하가지고. 예, 그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장이 지금 올라오는 부분에서 전일 저가를 깨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바로 물량을 줄이는 현금화 쪽으로 일단 무조건 가는 이 부분도 일단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게 오늘도 보면 반도체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많이 안 올랐어요. 코스닥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금융투자, 소위 말해서 ETF가 들어오게 되면 금융투자가 매수에 유입이 되게 되는데 코스피 쪽에 오늘 금융투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금융투자가 오늘 그래도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이 얘기는 개인들의 ETF 매수가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간다면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종목을 보시든 아니면 코스닥 ETF로만 보시든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내일 시장에 대한 브리핑 우리 강준혁 비서가 도와주셨고요. 이어서 임종혁 비서의 내일 시장 브리핑 확인해 볼 텐데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는지 보여주시죠. 자, 임종혁 비서는요, 변동성 진정과 안착, 변동성이 이제 진정과 안착이 되는 시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리스크의 요인으로서는 역시 유가를 선택해 주셨고요. 기회는 역시 반도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너무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변동성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이제 안정화되면서 눌림 목자리가 이부장하게 만들어질 때 그럴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유가와 환율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20-30% 정도 유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시차를 두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고점이 내려가고 그리고 유가도 고점이 내려가는 그런 하락 사이클로 전환되는 모습이 이제 감지가 되면 그때는 이제 주식 비중을 확실하게 좀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을 늘릴 때는 일단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도 좋아요. 모든 반도체 업황이 좋긴 하지만 그 유독 좋은 게 HBM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HBM 공급망에 침투가 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조선 업황 슈퍼 사이클 장기화되고 있고 전력기기 업황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업황은 좋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 시차를 두고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 그때 이런 기업들을 공략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버스를 많은 분들이 활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인버스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전략은 가급적이면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그냥 우량주 포트폴리오의 어떤 리스크를 해칭한다는 차원에서 인버스를 활용하는 건 좋지만 인버스를 메인 종목으로 내세워서 주가 대세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인버스는 지양해달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의 전략을 리스크와 기회로 구분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마스터께서는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계속해서 유망한 종목들을 만나보는 시간 비서진의 보고서 배틀로 이어갈 텐데요. 먼저 지난주 수익률 보고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비서진들이 제출했던 탑픽 종목의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준혁 비서입니다. 지난 2월 26일 솔브레인 목표가 53만 원까지 제시했는데요. 이후 고가 기준 49만 2천 원까지 오르면서 목표가에 근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은 임종혁 비서입니다. 지난 2월 19일 SK하이닉스 제출했고요. 목표가를 100만 원까지 설정했는데요. 고가 기준 109만 9천 원까지 치솟으면서 목표가를 크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지금 시장에서 두 종목들에 대한 AS 전략과 또 오늘 새롭게 제시할 비서진들의 탑픽 종목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솔브레인과 SK하이닉스 지난주 굉장히 우여곡절이 심했던 한 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강준혁 대표의 솔브레인 어떤 내용을 좀 우리 시청자분께 도움될 만한 이야기 해주실까요? 예, 솔브레인이 이제 첫 번째 급락할 땐 잘 버텼는데 네. 두 번째 급락할 때 이탈가를 살짝 이탈을 하는 그날 이탈하는 종목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역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한번 이탈가를 이탈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략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전략 바뀌는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제 솔브레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격 하나만 기억을 하고 가시도록 네. 합니다. 39만 지금 가격 수준이 39만 4천 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49만 2천 원. 49만 2천 원이 뭔가요? 49만 2천 원을 목표가? 돌파를 해주면 네. 그때부터 슈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이번에 상승할 때 이전에 목표가 잡았던 것보다는 아래입니다만은 이번에 49만 2천 원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시원시원합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임종혁 비서의 리뷰 만나볼 텐데요. 아우, 어제 그제 우리 시장의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네. 어떻게 봐야 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이닉스 리뷰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나한테 기회가 왔다 하셨던 분들 어제 그제 많이 공격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지금? SK하이닉스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 분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네. 심리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닉스의 일봉 차트고요. 빨간색 선은 20일 이동평균선, 40일 그 파란색 선은 40일 이동평균선인데 와 순식간에 4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리는 정말 희귀한 그런 모습이 이제 전개가 됐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4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하는 모습도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거짓말처럼 21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메이저 쪽에서 좀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과정 속에서 21선과 현재가의 계율이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과연 안착하느냐,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착에 성공하면서 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느냐,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눌림목을 완성하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먼 훗날 언젠가 22선이 40일 이동평균선을 데드 클로스하는 날도 언젠가 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21선, 41선이라는 든든한 두 개의 더블 라인을 설정해 놓고 슬기롭게 심리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하이닉스 이 목표가를 100만 닉스 기존에 터치했던 100만 닉스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예, 거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착만 한다면은 100만 원대 위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대한 종목들 저희가 보고서 만나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비서진의 보고서 배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만 생각하는 시청자 마스터의 비서실 APM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오직 실력과 수익률로 승부하는 비서진의 보고서 배틀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 마스터들의 수익을 책임질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두 비서진의 자존심을 건 종목 보고서, 오늘의 종목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 강준혁 비서는요. 오늘 안경을 많이 만지지 않으셨지만 AI 반도체의 검문소라는 야, 이것도 추석 AI 반도체 검문서. 뭔지 좀 감이 오건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정해주셨고 임종혁 대표는 또 오늘 또 직설적으로 전차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전차왕은 또 과연 무엇인지. 자, AI 반도체의 검문소. 야, AI 반도체를 만나기 위해서 꼭 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T처럼 해보려고 T? 예, 네. 굉장히 이제 T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네, 이제 T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딱 네. 준비를 했는데 야, 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임 대표님 걸 보니까 네.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럼요. 해봤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AI 칩이라고 하더라도 이 리노공업이라는 이 종목의 핀과 소켓이라는 검문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세 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AI 반도체 부분의 수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많이 사용이 되면 사용이 될수록 이쪽은 봐야 수혜를 볼 된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종목. 검문소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죠. 네. 살짝 힌트가 아니라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분께서 눈치채신 분들은 하고 네.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채셨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자, 이어서 전차왕입니다. 전차왕
힌트 좀 주시죠, 짧게. 아니, 지금 이게 전차원이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을 모르면은 사실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주식 초보자분들도 알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아.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T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건 임종혁 대표처럼.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AI 반도체 검문소와 전차항 과연 어떤 종목인지 두 분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역시 강주혁 대표는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리노공업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채팅창에는 임종혁 대표의 전차항을 보고 현대로템이라고 채팅창에 막 올려주셨는데 그 밑에 현대로템 밑에 엄복동이 있습니다. 엄복동이 그 자전거 네.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제목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리노공업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리노공업 부분은 사실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AI 관련된 부분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실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한 4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히 이번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HBM 말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AI가 탑재되는 것 외에도 일단은 이제 AI 그래스라든지 하는 부분이 시장 안에서 계속 선보이는 원년이 그래요. 아마 올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설명을 해드릴 때 코스닥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코스닥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때도 리노공업은 수급상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노공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임종혁 대표의 종목 전차왕 바로 현대로템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사실은 네. 그 뭐죠? 우리 북한 관련돼서 뭐라고 하죠? 남북 경협. 저 뭐 그 남북 경협 쪽으로의 어떤 이슈가 있을 텐데 오랜만에 현대로템을 또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사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이 이제 본격화될 때도 이제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제 포커스를 이제 K 방산에 좀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사의 K2전차 작년에 폴란드랑 2차 계약 체결했는데 이 관련된 그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인식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예요. 그래서 그래요. 상반기 저점에서 공략하고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때 네. 고점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폴란드랑 K2전차 3차 계약, 3차 실행 계약 논의도 이제 시차를 두고 본격화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 국가 중에서 K2전차를 구매할지 말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국가가 루마니아고 루마니아항으로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이제 잘하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의 이라크 그리고 남미의 페루가 또 K2전차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K2전차와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로템 이렇게 해서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21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철도에서 전차로 현대로템 우리 임종혁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